모든 사람, 모든 것엔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경영인이자 작가인 줄리엣 펀트는 가족 휴가 중 불을 피우려고 애쓰다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이, 불쏘시개, 나무 토막들을 쌓아 올렸는데 아무리 많은 성냥을 던져 넣어도 그녀는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빽빽하게 채운 바람에 산소가 전혀 순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이 숨쉴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종종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업무와 할 일 목록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불태우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대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아침 알람이 우리를 깨우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통근, 이메일, 회의를 거쳐 종종 가족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지쳐서 다시 침대에 누울 때쯤이면 오늘 내가 정말 성취한 것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이 모든 것이 친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불편하지만 귀중한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너무 바쁜 것은 오히려 생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성공한 의료 서비스 영업사원인 린다의 경우를 봅시다. 린다는 직장에서 승진한 뒤 매우 기뻐했지만 이내 엄청난 업무량이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매일 점심시간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책상 위에 땅콩 버터 한 병을 올려두었죠.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포기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승진으로 이끌었던 뛰어난 실적들과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던 세심함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승진하기 전에 누렸던 약간의 숨쉴 틈이 없으니 그녀는 잘할 수 없었고 그녀의 잠재력은 억압된 것입니다. 린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그녀가 너무 바쁘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대부분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일하며 힘들어합니다. 숨쉴 공간을 찾아 즐기는 대신 우리는 매우 현대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죠. 바쁘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바쁨을 연기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바쁠수록 좋다라는 주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문을 외는 대신 우리는 빡빡한 일정의 압박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바쁨에 대한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의 일부를 의외로 미국 TV쇼 깜짝 카메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출된 상황에 반응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을 비밀리에 촬영합니다. 언젠가 한 에피소드에서 배우 집단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과 함께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는데 배우들이 일제히 뒤로 돌아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자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있던 일반인도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정시에 사무실을 떠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팀원들이 야근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당신만 그곳에 없을 수는 없죠. 게다가 이메일이 도착하는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료들을 보고도 당신 혼자 이메일들을 읽지 않은 채 받은 편지함에 그대로 둘 수 있을까요? 과로를 찬양하는 풍조에 순응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이 바쁨에 대한 잘못된 논리를 내면화하도록 우리를 개조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형태의 세뇌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 선임 회계사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을 좀처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무의미한 회의에 오랜 시간을 보내죠. 왜일까요? 그는 얼굴 맞대고 일하는 것만 중요하고 휴식은 중요치 않다고 믿도록 세뇌된 수백만 명의 직장인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바쁨의 새로운 기준을 따르는 우리의 습관은 우리 자신과 생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유명 여론조사 기업 갤럽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번아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가 주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슬픈 것은 이 모든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완전히 없어도 되는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한 연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아닌 4일 근무를 추진함으로써 생산성이 40% 향상되었고, 간접 비용도 거의 25% 나주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쁨에서 벗어나는 것이 꼭 수익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은 그 반대가 그러하죠. 어째서 바쁘면 생산성이 낮아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은 우리 뇌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맞물려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무실 책상에 고정되어 있는 빽빽한 할 일 목록을 생각해 봅시다. 이 목록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작업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완료하려면 우리 뇌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고를 처리하는 영역인 전두엽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두엽은 수명이 짧습니다. 빨리 피곤해지며 재충전을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즉, 쉬지 않고 할 일 목록을 계속 처리하면 어느 시점에서 전두엽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신은 더 이상 전력을 다해 생각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의 기초는 우리가 가진 현재 생각들과 이전 경험들 사이의 신경학적 연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뇌가 방해받지 않는 자유시간을 가질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할 시간을 줄 때 창의적인 뇌가 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휴식의 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 30초 혹은 단 3초 동안 하던 일을 멈추기만 해도 직원들이 작업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식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연구원들은 휴식의 4가지 전형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휴식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간식을 먹거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영양 휴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공상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안정 휴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거나 소셜미디어를 탐색하는 인지적 휴식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유일하게 생산성을 높이는 휴식 유형이 사회적 휴식과 안정 휴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인지적 휴식은 작업 수행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당장 소셜미디어 앱을 닫고 신문도 치워두고 차라리 동료의 책상으로 걸어가십시오. 직장에서 당신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에게는 2가지 주요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뛰어나길 원하며 정보를 얻고 싶어 하죠. 적당한 수준에서 이러한 동기들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의 직장에서 그것들이 과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뛰어남을 향한 우리의 욕구는 쉽게 완벽주의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주의자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첫째, 세부사항에 너무 집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둘째,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총력을 다하나요? 위의 2가지 중 하나의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완벽주의의 희생양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잘 알려진 시간 도둑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이 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게끔 노력합니다. 이 모든 말이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작업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시간은 유한하며 뛰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대하는 방식을 작은 지갑에서 그 말을 꺼내 나눠주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0% 뛰어난 결과물을 위해 노력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신은 그 말을 받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은 모두 바닥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말을 아껴두십시오. 이제 우리의 또 다른 동기인 정보에 대한 열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정보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간 도둑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알림이 화면에 표시되는 즉시 클릭해야 합니까? 새 메일을 읽기 위해 받은 편지함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데이터 및 사실들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너무 많은 정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너무 풍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욕타임스 잡지를 읽는다면 1600년대 사람이 1년 동안 얻은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두뇌가 진화를 통해 얻어낸 처리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오늘날 존재합니다. 정보 과부하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흡수하더라도 당신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보를 알게 되면 멀리서 또 다른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정보를 얻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몰두하여 직장 생활을 보냅니다. 이전에 우리는 1대1 대면 회의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주로 이메일로 소통하거나 더욱 최근에는 줌을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이 우리의 숨쉴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슬프게도 그리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오히려 신기술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대인관계와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죠. 스마트폰이 우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동안 단순히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당신을 덜 좋아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생산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스마트폰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두뇌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옆방에 두는 것이 당신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잠시 동안 스마트폰을 치워두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실제로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왜 소셜미디어를 탐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중독되어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두뇌가 흥분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슬롯머신에 계속해서 동전을 넣는 도박 중독자처럼 우리는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다량의 새로운 정보들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박꾼이 잭팟을 터뜨렸을 때에도 이러한 도파민이 최대치로 분비되죠. 이메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마치 도박꾼처럼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확인하며 흥분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미루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메일 중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메일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평상시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는 시간에만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와 같은 때의 말입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메일에 대한 필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한 식사는 좋지만 너무 많은 식사는 몸에 해롭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꿈을 표현하고 목표를 정의하죠. 또한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합의를 이룰 수도, 분열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종종 잊혀지는 사실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것을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십시오. 특히 직장에서는 사용할 올바른 의사소통 매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2D 통신은 빠르고 깊이가 얕습니다. 여기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죠. 2D 매체는 간단한 예, 아니오 질문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급하게 서명을 요청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소통의 2D 매체를 사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2D는 문자를 사용하여 뉘앙스와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3D 매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3D 통신에는 대면 회의, 전화 통화 또는 줌과 같은 일종의 음성 대 음성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목소리 톤 및 신체 언어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3D 매체는 훨씬 더 풍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동료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더 나아가 대화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말로 시작하십시오. 이로써 서로 존중하는 대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경험한 것과 그 경험에 대한 느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당신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회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스케줄을 잡아먹고 진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 도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러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동료들과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마주한 우리는 대면 회의가 가져다주는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오는 친밀감을 그리워하죠. 팬데믹은 우리가 회의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창의성과 그룹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목표는 회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적절한 시간을 차지하는지 확인해야 하죠. 회의 시간은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숨쉴 공간을 파고들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에 할당할 알맞은 시간은 어떻게 정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회의 초대 이메일이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을 때 자신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이 회의에 특별히 기여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공유하고 싶은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회의에 없는 경우, 당신의 팀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대를 수락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의에 당신의 승진에 도움을 줄 중요 고위 인사가 있다면 그와 교류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아니요 라면 거절 버튼을 클릭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만약 회의 초대를 거부하더라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팀원을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전에 이러한 종류의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던 부하 직원은 발전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